통도사의 침묵. 야, 넌 뭐하는 놈이야? 양복 입은 남자가 스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엔 술 기운이 섞여 있었고 그의 뒤로 4명의 사내가 더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뒤섞인. 여기가 너네 집이야? 왜 가만히 서 있어? 말 좀 해봐.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 손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여긴 부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하? 어디 스님이라는 사람이 눈도 못 마주쳐?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남자의 손바닥이 스님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소리가 법당 마루 전체에 울렸고 주변에 있던 참배객 몇 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님은 막고도 막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남자를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건 용서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비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오래된 무언가를 품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참배객 중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저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스님이 매일 마당을 쓸고 향을 피우던 이 사람이 15년 전 국가정보원 비공식 작전부대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코드명이 천룡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단순한 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분노, 묵직한 진실,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복수가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모르게 숙연해질 겁니다. 통도사 경내,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참배객들로 북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봄볕이 대웅전 기와 지붕을 비추고 멀리서 독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 법당 마루 끝자락에선 늘 그랬듯 한 스님이 빗자루를 든 채 묵묵히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 누구도 이름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청소 스님 혹은 무원 스님이라 불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 중 그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말을 붙여도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은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그를 곁에 두는 걸 꺼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절에 머물고 있었지만 법문도 하지 않고 법회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마당을 쓸고 계단을 닦고 향로를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신도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분은 스님이라기보단 절집 일꾼 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늘 바닥만 쓸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받아쳤습니다. 그래도 저분 없으면 절이 돌아가긴 하겠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왜 말이 없는지, 왜 매일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지에 대해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늘 묵묵히 그렇게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스님 강민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무리가 통도사 경내로 들어섰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5명. 팔에는 금팔찌가 번쩍였고 가슴에는 담배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헝클어진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자가 따라붙었습니다. 무당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리는 자연스럽게 대웅전을 향해 걸어갔고 누가 말리기도 전에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문턱을 넘었습니다. 참배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감히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 경건히 기도하던 이들도 눈치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법당 안이 어수선해졌고 향은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스님 강민우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간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들어서려는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신을 벗고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남자 하나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양반? 너 여기 관리자야? 누가 널 시켰는데? 스님은 담담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는 말려야 하기에 나선 것뿐입니다. 남자의 인상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는 스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켜서라고 말했고 스님은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아끼시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이곳은 그런 곳입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한 남자는 갑자기 손을 뻗어 스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그 장면을 본 이들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의 손이 천천히 빗자루에서 내려갔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경고드렸습니다. 이제 부처님도 말리시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고 어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공기 자체가 싸늘하게 식은 듯 했습니다. 무당처럼 보이던 여자는 멈춰섰고 남자들의 눈에도 잠깐 동안 머뭇거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법당 입구에 먼지를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법당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순히 청소 스님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아주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대웅전 계단을 쓸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 몸을 밀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묵묵히 바닥에 고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러나 참배객 중 몇몇은 눈길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저 스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3번 경고했다. 부처님도 말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투 보통 분 아니신 것 같은데요. 통도사 한쪽에선 무당 여자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기둥을 응시하던 그녀는 이따금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상한 눈빛. 어디서 봤더라? 그녀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한편 법당 뒷마당에서는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험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야, 그 스님 뭐야? 다 늙은 사람이 배짱은 있어. 아무래도 그냥 청소나 하는 양반 같은데. 아니야. 그 무당이 좀 눈치챈 것 같더라. 계속 눈치 보더라니까.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 절 터줏대감 몇 명 밀어내고 여기 터 장악하면 끝이야. 이들이 통도사에 온 건 단순한 참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 주변의 개발 계획이 슬금슬금 진행 중이었고 어느 지방 유력 정치인과 부동산 개발자가 함께 얽힌 수상한 계약이 법당 뒤쪽 공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절 한쪽 땅만 확보되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사찰 옆에 전통문화 체험관이라는 이름의 고급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이 지금까지 등록조차 안 된 불가사의한 구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절 내부의 고문서에도 국토부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공간 하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공간에는 단 한 명, 바로 지금 그 스님이 수년간 머물며 청소하던 작은 목조방이 있었습니다. 통도사 주지 스님조차 말했습니다. 그 방은 그냥 참고로 알고 있었네. 누가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네. 사람들은 점차 그 스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배객 중 일부는 슬며시 그가 쓰는 방을 둘러보다가 창문 틈으로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벽면을 따라 빼곡히 붙은 신문 기사들, 낡은 한국 지도 위에 박힌 빨간 핀, 그리고 바닥 한쪽에 놓인 국가정보원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진 오래된 철제 가방. 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를 관리하던 직원 하나가 뒷말을 흘리기 시작했고 곧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란 얘기 있어. 진짜인지 몰라도 그 양반 밤마다 어디 다녀오던데. 그러고 보니 몇 달 전엔 누가 새벽에 절에 몰래 들어오려다가 그 방 근처에서 조용히 제압됐다는 얘기도 있어.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건달들 또한 귀동냥으로 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당 여자가 그날 밤 방 앞에서 스님을 기다리다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혹시 예전에 대전 어디 기관 쪽에 계시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긴 부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무당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라기보다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건달 무리 중 하나가 저를 더 깊숙이 둘러보다가 작은 기도방에 붙어있는 종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싸움은 소리 없이 끝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문득 어젯밤 꿈속에서 스님의 눈을 마주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통도사 뒤편 한쪽에선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절에 머무는 직원 하나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그 장면을 본 무당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움직였네. 예상보다 빠르군. 그녀는 방금 전 스님과의 짧은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무런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 누구는 그들을 검은 국화, 누구는 내부 정립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존재. 그 코드네임이 바로 철룡이었습니다. 무당 여자는 예전에 남편을 통해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한때 안기부와 관련된 외곽 조직에서 일했던 인물이었고 철룡은 그들 사이에서도 절대 입에 담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접선 실패. 철룡이 움직였대. 대상자 셋, 48시간 내 실종. 그 한 줄 메모. 남편의 책상 서랍에 감춰져 있던 종이 한 장에 쓰여 있던 내용. 그게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철룡이 법당 한복판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 바깥에선 건달 무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거 일이 좀 꼬이는데. 소문 퍼지는 거 싫어. 오늘 안에 정리해야 돼. 스님 하나 제거한다고 세상이 뒤집히겠어? 그들은 무당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 너 아까부터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무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건들면 안 돼. 뭐, 내가 예전에 듣던 이름이야. 진짜면 그 사람 혼자서 10명도 넘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달 하나가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됐고, 여기선 우리가 룰이야. 절이든 뭐든 우리가 계약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그 시각 스님은 절 뒤편의 낡은 창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분했고 작은 향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끝으로 낡은 신문을 쓸며 무언가를 되새기듯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잊지 말 것. 기억은 이름보다 오래 남는다. 그 말과 함께 그는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낸 것은 검은 가죽으로 감싼 작은 수첩 한 권. 거기엔 익숙한 글씨체로 날짜와 장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19일 북부지점 접선 실패 내사 보류. 2009년 8월 2일 제천 기도원 오염 보고됨 감시 지속. 2014년 1월 10일 정수보감 철룡 접선 후 소실. 2020년 4월 15일 통도사 이상 접촉 감지. 스님은 마지막 줄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손은 수첩을 덮지 않고 작은 가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제 케이스. 국정원 마크는 희미했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문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벌써 눈치챘군요. 아직도 그 감각 안 녹슬었나 봅니다. 천천히 열린 문 너머 한 남자가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차림은 일반인이었지만 목에 걸친 펜던트가 낯익었습니다. 국정원 내부 교육을 이수한 이들만 지급받는 보안 식별표. 이건 공식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고 하나 드리러 왔습니다.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 건들지 마십시오. 이젠 당신도 은퇴자 아닙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수첩을 꺼내셨습니까? 그냥 먼지를 털다 보니 습관이 나왔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남자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저쪽 애들 정보 떴습니다. 당신 과거 기록 접근한 흔적 있습니다. 스님의 미소는 사라졌고 말없이 다시 수첩을 접었습니다. 그럼 일이 복잡해지겠군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땅 문제도 절에서의 시비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큰 싸움이 조용히 발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 15년 전 사라진 그 이름 철룡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통도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경내에 맑은 물을 뿌리는 물동이 소리, 법당 앞에 향을 올리는 노인 참배객, 멀리서 들리는 목탁 소리까지 언뜻 보기엔 언제나와 같은 평범한 절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선 어젯밤의 흔적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그를 스치는 시선엔 전날과는 분명히 다른 경계와 낯설미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 뭔가 있으신 분 같아. 누가 보낸 분 아닐까? 국정원 얘기도 나오던데. 소문은 이제 더 이상 속삭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지 스님조차 조용히 한쪽 구석에 불러 말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느 기관 소속이셨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이미 제 안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 대답에 주지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스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법당 북쪽 뒤편, 평소에는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구역으로 한 무리의 남자들이 몰래 들어섰습니다. 밤을 틈타 절 담장을 넘어온 그들은
스님의 숙소로 알려진 목조방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날 스님에게 걸었던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젠 끝내자. 애초에 사람 하나 묻는 건 일도 아니야. 그들의 발걸음은 거칠었고 손엔 무언가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조방 앞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는 이 절에서 오래 일해온 관리 스님 중 한 분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그냥 비켜요. 우리 그 안에 있는 분이랑 볼 일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은 부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시고요. 우린 지금 말 좀 해야겠다고. 그 순간 뒷문이 열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요한 눈빛. 늘 그렇듯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는 오히려 그들을 먼저 맞이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랑 좀 얘기 좀 하시죠. 그동안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같고 정리 좀 하려고요. 깔끔하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 정리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남자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당신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해?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게 뭐야? 이 낡은 절이냐? 스님은 빗자루를 조용히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긴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지키는 자리입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파이프를 들려는 순간 뒤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곧이어 건달 무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야, 뭐야 이거? 무당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멈춰야 돼. 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동작은 조용했고 느렸지만 마치 수십 번 연습된 듯 정확했습니다. 누군가의 손목이 꺾이고 다른 이의 팔꿈치가 꺾여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발이 떠올라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쓰러뜨릴 때조차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선 두려움이 퍼지고 있었고 무당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 후 그 자리에 남은 건 엎드려 있는 남자들 몇 명, 놀라 도망친 참배객들, 그리고 묵묵히 바닥을 쓸고 있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까 쓰러진 건달의 신발에서 쏟아진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건은 통도사 경내에서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방엔 국정원 문장이 있는 가방이 있었다고. 그 사람, 그 전설의 이름. 그거 맞대. 철룡.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 하나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도사 뒷마당의 흙바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전날 밤의 소동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리됐고 엎어졌던 화분이며 파손된 벽돌 하나 없이 경내는 다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어김없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의 숙소 앞에는 작은 향로 하나가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몰래 두고 간 듯한 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정성스레 접힌 쪽지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절 안팎으로 소문은 번져나갔습니다. 누구는 국정원, 누구는 특전사령부, 심지어는 CIA 협력 요원이었다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더 천천히 마당 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고 또 닦을 뿐이었습니다. 서울 모처, 창문이 없는 지하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지금 통도사에 있는 그 스님이었습니다. 진짜로 저 사람이 살아 있었단 말입니까? 한 남자가 묻자 다른 이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본명은 강민우, 전 국정원 산하 비인가 작전부대 소속, 코드네임 철령.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은 폐기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폐기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인물은 사망 처리됐고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그 자는 죽은 자로 처리된 사람입니다.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한 인물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사업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통도사 뒤편 공터. 그 땅은 오래전부터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도 행정상으론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토지 대장에도 표기되지 않은 백지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터 한가운데 누군가가 수시로 관리한 듯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엔 녹슨 철문 하나가 서 있었고 그 문에는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시설관리 3급 보존. 누가 봐도 일반 사찰이 관리할 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열쇠 하나를 조용히 문에 꽂았습니다. 작은 금속성 소리가 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낡은 전등 하나, 철제 선반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제국작전 기록이라 적힌 금속 박스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그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테이프와 작전일지, 복사본, 그리고 명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그가 기억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날 이후 모두 사라졌던 동료들의 이름. 그는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젠 다 지워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뒤따라 온 듯 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당신도 돌아갈 수 없을 텐데요. 짧은 침묵 끝에 목소리 하나가 응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습니다. 어젯밤 비밀리에 그를 찾아왔던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박스 안의 명단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들, 절반 이상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 책임이 목숨을 요구한다면요? 이미 오래전에 그 목숨은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봤고 그 눈빛 속엔 말로 다하지 못할 시간과 지켜야 했던 것들에 대한 무거운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통도사 법당엔 이상하게도 등불 하나가 더 밝혀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향을 피우고 기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앞엔 낡은 국정원 신분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쓰인 이름은
이미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우, 작전번호 T197, 철룡,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 비공개 룸 안에서 고위 관료들과 지역 건설업자, 그리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평면도 하나를 중심으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도사 뒤 공터 말입니다. 지금도 행정상 공백 불가 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요. 문제는 거기 지목 자체가 없어. 국토부도 땅 소유주를 특정 못하고 있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말은 누군가는 감추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중년 남성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 오래전에 정보기관에서 썼던 실험구역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실험?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내부 요원 관찰구역. 옛 기부 시절 뿌리까지 내려가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럼 그 절에 있는 스님이라는 사람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내부 코드명 철룡. 폐기된 줄 알았던 이름이 살아있었습니다. 문제군요. 문제가 아니라 위협입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정리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시각 통도사 스님은 고요한 어둠 속 예불을 마친 뒤 다시 그 금속 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망설임 없이 옛 작전 수첩을 넘기고 있었고 그 안엔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입 지점 마이너스, 목표 위치 마이너스, 침입 패턴 마이너스, 탈출 경로 마이너스. 그 옛 기록들 속 스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짚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었군요. 그날 끝나지 않은 이름들이. 그 순간 그의 방 창문 쪽에서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레이저 포인트. 스님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좌측으로 반발자국 움직였습니다. 이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벽 뒤쪽 나무 판자가 날아갔고 조용한 충격파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누군가 저격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고 정교하게. 스님은 책상 밑에서 작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흰색 장갑과 금속재 문양이 새겨진 고리형 장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에게만 배급되던 소리 없는 긴급 통신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의 짧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침입 감지, 구조 불여, 감시 우선, 기록 확보, T-197 재가동. 그 메시지는 수신 대기 중이던 모처의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해독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정원 내부 감청실. 신입 분석관이 깜짝 놀라며 상관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폐기된 코드가 살아있습니다. 그가 가리킨 화면엔 15년 전 폐쇄된 특수요원 계열망 중 단 하나만 재가동된 것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T-197 철룡. 부장은 말없이 담배를 피우며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셨군. 그날 밤 통도사 경내엔 낯선 그림자들이 더 자주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배객으로 위장한 사내들, 기와지붕에 올라간 감시자, 멀리서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이들. 하지만 정작 스님은 늘 그랬듯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스님,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소리 없이 세상을 굽어보십니다. 그를 따르는 이도 그
그러해야 하겠지요. 그가 쓸고 있는 그 마당, 그 아래엔 수십 년 전 단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극비 작전실의 출입구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은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도사 경내의 한기 어린 새벽. 스님은 오래된 창고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는 바르되 몸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친 채 아무런 글도 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수첩엔 이미 기록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코드, 날짜, 이름, 사망 또는 실종 표시,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엔 흐릿한 글씨로 단 3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자. 스님 강민우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 소속이었습니다. 임무는 단 하나. 조직 내부의 누수를 감지하고 제거하는 것. 그는 수차례 임무를 완수했지만 단 한 번의 작전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 작전명은 제국. 동료 5명과 함께 파견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표적은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루된 내부 부패 세력.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정반대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기밀 누출, 거짓 정보, 그리고 조직 내부의 배신. 결과적으로 5명 중 4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그만이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 역시 조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이름을 버리고 절에 들어와 하루하루를 청소하며 살아가는 것. 그가 고요히 마당을 쓸며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이유, 그가 굳이 법문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가 이 절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 오늘도 마당 청소하시는 거예요? 아이 같은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에 자주 오는 참배 여인의 손주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그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고 그저 매일 마당을 쓸고 있는 조용한 스님 아저씨로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지. 부처님 앞은 항상 깨끗해야 하거든. 근데 스님, 부처님은 먼지 안 싫어하세요? 부처님은 싫어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마음 편히 절할 수 있게 하려면 내가 닦아야지. 그 대화를 들은 뒤 아이는 스님 옆에서 작은 쓰레받기를 들고 함께 먼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한 아이의 맑은 시선 앞에서 조용히 떨린 것이었습니다. 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스님은 수첩에 아주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키는 싸움은 잃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지난 15년을 요약하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숨기고 침묵으로 모든 걸 감내한 시간들. 그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통도사 주지 스님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 스님,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 뒷산 쪽에 공사 허가가 떨어졌답니다. 행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시작됐군요. 강민우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이 땅을 원한다면 나는 그 땅에 묻힌 이름을 꺼내야 할 겁니다. 그의 손은 다시 철제 보관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전 작전복 상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슴 부분엔 아무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건 전투 준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깃을 여미고 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이미 조용히 다가오는 차 한 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내린 이는 어제 감청실에서 그를 확인했던 국정원 내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얼굴, 너였구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가 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자신보다 먼저 그를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통도사 경내는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여러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야 할 사람들은 더는 그 안에만 있지 않았고 침입자들은 더는 몰래 숨어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님 강민우가 작전복을 꺼낸 날 저녁 절 입구에는 생전 처음 보는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정벤, 번호판이 가려진 SUV. 차 안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엔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토부 문서를 꺼내 들고 공사 준비라며 절 뒷산 경계를 점검하고 경내 외곽에 장비를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절의 원주지 스님이 나섰지만 서류상 모든 절차는 합법이었습니다. 허가 도장은 분명했고 관할 관청의 승인도 있었으며 이 모든 일엔 이미 누군가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종단에서도 정리된 겁니다. 뒷산은 문화체험관으로 개발되고 수익은 일부 절 운영에 사용될 겁니다. 당신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자의 말은 매끄럽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들을 향해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한 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젠 시대가 바뀌었어요. 부처님도 이익사업에 참여하셔야지. 그 순간 스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분의 자리는 누군가 지켜야 합니다. 같은 시각 절 뒷산 공터에서는 건달 무리들이 중장비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리더격인 사내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만 확보하면 끝이야. 이 안쪽만 정리하면 우리 땅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무당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의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상해. 이건 그냥 공터가 아니야. 사람 기운이 아니야. 건달들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무당이 또 헛소리하네. 그럼 여긴 귀신 나오는 곳이야? 하지만 무당은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엔 어떤 기억이 묻혀 있어. 5명, 아니 6명. 피와 기도가 동시에 남은 자리야. 그녀는 공터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을 짚은 순간 눈을 감았던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 하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어. 그 말에 건달들의 웃음은 멈췄고 사내 하나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넌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줄 건데?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스님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마지막 기록자야. 통도사 뒤편 숨겨진 철문함. 스님은 수첩 하나와 금속 박스를 꺼낸 채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감춰둘 수 없는 시간, 열어야 할 과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를 뒤따라온 국정원 요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걸 여실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닫아둔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야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좁은 계단. 그 아래엔 오래전 작전 본부의 흔적, 죽은 자들의 마지막 보고서, 그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실패한 작전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고 뒤따르던 요원은 문을 닫으려다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스님의 뒷모습은 단순한 은둔자가 아닌 마지막 책임자의 무게로 보였습니다. 그 시각 공터 한복판에 불빛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드론. 누군가가 공중에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재벌 인사가 모인 방에서 한 남자가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이름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T-197 강민우 확인됨. 통도사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총도 칼도 없지만 더 무겁고 깊은 싸움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 그 두 세계가 이제 하나의 문 앞에서 충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통도사 지하, 오래된 작전 본부. 스님 강민우는 작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먼지를 뒤집어 쓴 철제 캐비닛을 열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최첨단 장비였던 통신기기와 작전 브리핑용 플립보드,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가 수북이 쌓인 금속 케이스. 그 안에 제국작전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펼치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함께했던 동료들, 모두 같은 표정, 같은 자세로 찍힌 증명사진. 이제는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이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진을 손끝으로 짚으며 마치 기도하듯 짧게 의조였습니다. 정우진, 박태수, 김지훈, 그리고 서연이. 다들 잘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오래 억눌린 감정이 문장 틈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사진.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단발머리의 정보 분석관이었습니다. 그의 작전 파트너였고 한때 마음이 깊이 움직였던 사람. 그녀의 이름 위엔 붉은 잉크로 사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우는 그 도장 옆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손으로 써넣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없다. 그녀는 실종된 것이지 확실히 죽음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문득 몇 시간 전 통도사 입구에 내렸던 흰 머리 여인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 너무 닮아 있었다. 서연이와. 그 시각 절 위쪽 언덕엔 감시를 맡은 국정원 내부 요원 하나가 급히 무전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스님이 철문 내부로 들어간 직후 위성 전파 간섭이 발생했고 영상 전송이 중단됐습니다.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드론 하나가 누군가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누구? 내부인으로 보입니다. 통도사 마당, 청소도구 창고함. 늘 온순하게 인사만 하던 관리 스님 하나가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눈빛. 그리고 그의 옷깃 속 작은 송신기가 미세한 신호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나도 빠질 때가 됐군. 그는 이 작전의 내부 공모자였습니다. 강민우는 지하 작전실에서 수첩을 덮고 철문을 닫들으려다 작은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국정원 요원, 그를 따라왔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지금 위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절 내부 누군가가 당신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마당을 쓰다 보면 누가 흙을 끌어들이고 누가 흔적을 감추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담담히 말하며 작전복상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서울로 가져가십시오. 이 안엔 제국작전 당시 보고되지 않은 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젠 감추는 것보다 밝히는 쪽이 세상을 덜 어둡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쪽에서 폭음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하 공간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침입입니다. 스님은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당. 그곳엔 이미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절 외곽 창고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참배객들은 피하고 있었고 건달 무리 몇 명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관리 스님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사람 내부에 있었다고 국정원 요원이 물었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침묵할 때마다 그는 더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침묵했던 이름 강민우, 철룡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도사의 어둠 속에서 다시 불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불을 두고 모두가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은 그 불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속에서 묻힌 무언가를 꺼내올 작정인 듯이 통도사 경내에 연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진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절 구석구석으로 번지고 있었고 건달 무리와 그 뒤를 따르던 정체불명의 인물들까지 혼란 속에서 각자의 위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자는 여전히 스님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마당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작전복 상의가 연기 속에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국정원 맞아. 옛날에 죽은 줄 알았던 놈이야. 그 외침은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총성처럼 잠잠하던 공간을 갈라놓았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곧장 철봉을 들고 달려들었고 또 다른 이는 뒤에서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강민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 없이 그는 사내의 팔꿈치를 비틀어 제압하고 몸을 돌려 등 뒤의 위협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신들 모르고 왔다면 지금 돌아가십시오. 늦었습니다. 이제 우린 후퇴 못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볍게 옷깃을 고치듯 움직였고 세 번째 공격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짧은 침묵. 그리고 건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위에서, 서울에서. 그 순간 스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거기였군요. 그 시각 서울 강남. 화면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엔 통도사 CCTV 화면이 분할되어 뜨고 있었고 한 화면에는 강민우의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흥미와 불안이 뒤섞인 채 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철룡, 당신이 다시 움직이면 우린 곤란해진다니까. 그는 바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였고 이번 사업의 비공식 후원자였습니다. 책상 위엔 제국작전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 한 장 강민우와 함께 찍힌 여성 분석관의 사진이 유독 구겨져 있었습니다. 통도사로 돌아와서 국정원 소속으로 파견됐던 젊은 요원이 혼란 속을 뚫고 스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서울 본청에서 영상통화가 열렸습니다. 스님은 요원의 손에 들린 단말기를 받아 조용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오랜 시간 잊으려 했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15년 전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화면 너머에서 살아있었습니다. 민우 씨,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렇게 사라져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왜 나타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제국작전이 실패로 끝난 이후 그녀는 내부 배신자를 추적하다 조직에 의해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신분을 지우고 해외로 빠졌다는 것. 그리고 최근 강민우의 이름이 국정원 내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하자 그녀는 자진해서 귀국했고 통도사 근처까지 직접 왔던 것입니다. 그때 절 입구에 내렸던 차에서 조용히 내려다보던 여인의 뒷모습, 그게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젠 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싸워요. 이 거짓된 구조를 정리해야죠. 스님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었군요. 하지만 그 짧은 재회는 바로 이어진 위협 속에 잠겼습니다. 통도사 내 남문에서 복면을 쓴 인물 몇 명이 침투했고 이들은 앞선 건달들과는 전혀 다른 동선과 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식 요원이 아닙니다. 민간 용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외쳤고 스님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숨겨둔 경로를 통해 법당 뒤편을 돌아 침투한 자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중 하나 복면을 벗은 얼굴은 다름 아닌 절 내부의 배신자였던 관리 스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님이 묻자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조용했지. 그 조용함이 날 미치게 했어. 나는 누구보다 먼저 이 절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다들 아무 말도 없이 따르더군. 그건 내가 아니라 이 절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이 가진 폭력의 냄새야. 그걸 사람들은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날 버린 거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단검을 꺼냈고 두 사람의 거리엔 숨소리 하나가 들어갈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를 판 겁니까? 절은 날 버렸습니다. 난 그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짧은 침묵. 그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절 뒷마당 한복판, 불빛도 닿지 않는 구석에서 스님 강민우와 관리 스님 출신 배신자가 마주섰습니다. 이곳은 언제나 그가 새벽마다 마당을 쓸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피로 더럽혀질지도 모르는 자리. 배신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당신이 10년 넘게 매일 쓸던 이 마당.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 참 많이도 물었습니다. 왜 쓸까? 뭘 지우고 싶은 걸까? 스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배신자의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생겼지만 이내 그는 단검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억은 필요 없어요. 결국 남는 건 권력뿐이야. 그 순간 짧은 바람소리. 스님의 손끝이 움직였고 단검은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음 순간 배신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왜 안 끝냅니까?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선 복수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그 사이 국정원 본청에서는 서연이와 젊은 요원이 긴급 영상 보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복수가 아닙니다. 국정원 내부에 남은 과거의 오염이자 서울 라인과 결탁된 권력의 흔적입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료 화면에는
제국작전 당시 실종된 것으로 처리된 고위 간부의 이름과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 지금 서울에서 개발 인허가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직 차관 출신의 민간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제국작전의 내부 고발자 명단에 있었고 강민우와 서연이의 팀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날의 관측자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공개하는 일입니다. 통도사 공터, 무당은 공터 한가운데 앉아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껏 조심스럽게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움츠렸습니다. 이곳에 묻힌 이름들이여, 제발 누군가의 손으로라도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주소서. 그 순간 공터 아래에 묻힌 철문이 진동과 함께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시 절 뒷마당. 강민우는 배신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의 꼭두각시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날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서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주십시오. 그게 이 저를 그리고 과거를 살리는 길입니다. 배신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뒤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떨리는 발로 강민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아니요.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이들이 공터 앞에 모였습니다. 스님, 서연이, 국정원 요원, 무당, 그리고 이제는 돌아선 배신자까지. 그들은 철문 앞에서 묵묵히 섰고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마지막 키를 천천히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 그곳은 15년 전 실패한 작전의 흔적이자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진실의 입구였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은 나 혼자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서울 모처 지하 금융 라인을 관리하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끊긴 자금 흐름을 보고받고 당황하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한 줄 한 줄 제국작전 보고서 파일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철문이 열리는 순간 공터 아래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녹슨 계단을 따라 들어선 내부는 어느덧 시간에 의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중심부에 놓인 금속 컨테이너 하나만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15년 전 제국작전의 실시간 작전 영상, 음성 기록, 그리고 누락된 보고서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줄 알았던 한 요원의 유언 영상이 가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한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나는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증거가 언젠가 진짜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화면 속 단발머리의 여성 요원. 분명히 젊은 시절의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국작전 중 행방불명되기 전 마지막 보고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바라보는 현재의 서연이는 그 순간 두 손을 틀어쥐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고자 했던 모든 말은 그 손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정원 내부 서버에서 제국작전의 실체가 공식 기록으로 복원되었고 그 안에 기재된 이름 중엔 현직 고위직,
기업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다수의 연루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소집했고 대통령실도 긴급히 감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때 절 뒷산 개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던 남자, 과거 제국 작전의 배신자이자 현 고문 역할을 하던 인물은 급기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그의 이름은 뉴스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강민우는 그 어떤 방송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통도사로 돌아온 그는 다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향을 피우고 묵묵히 법당 기둥 아래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며칠을 머물다 그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요. 우린 할 일을 했잖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남아야 합니다. 왜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누구요? 그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쓰레받기를 들고 그를 도와주던 소년. 그 애는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날 이후 내가 매일 쓰는 이 마당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서연이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끔 와도 되겠죠? 그럼요. 여기 마당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니까요. 며칠 뒤 통도사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싸움도 존재합니다. 그 표지판 아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엔 국정원 요원도 무당도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제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가 아닌 지켜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 스님 도대체 누구였죠? 이에 누군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이 절을 15년 넘게 지켜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가 버렸지만 결코 국가를 버리지 않았던 남자. 철룡. 그 이름은 침묵의 칼날로 다시 기록 속에 새겨졌습니다. 여기까지 통도사의 침묵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15년 동안 말없이 마당만 쓸던 한 사람. 그가 지킨 건 절이 아니라 잊혀져선 안 될 이름들이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가장 무거운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